안녕하세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그 정의와 교육 철학입니다. 이 강의에서 저는 가드너가 1993년에 출간한 다중지능의 이론과 실제 제1장, 우리말 번역본 25페이지에서 34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10페이지, 양으로 보면 많지 않죠.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강의를 만든 이유는 저자인 가드너가 친절하게도 여기에 다중지능의 정의, 학교 교육에 대한 생각 등 핵심적인 것을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좋게 요약해 놓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저서들에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 꼭 다른 책을 인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드너의 책들을 읽고 제 말로 요약 정리해 본다고 한들 가드너가 여기에 설명한 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강의는 다중지능의 정의, 이어서 다중지능과 학교교육, 그리고 가드너가 지적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세 가지 편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요, 가드너가 제시한 9가지의 지능에 대한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1970년대에 언제부턴가 다중지능 연구를 시작했고요. 관련된 주요 저서로는 1983년 마음의 틀, 1993년 다중지능의 이론과 실제, 1999년 다중지능, 인간지능의 새로운 이해 등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써놓은 것은 번역본의 제목입니다. 이 외에도요, 우리말로 번역된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창조적 인간의 탄생, 지능교육 넘어 마음교육, 각성의 순간 등이 있습니다. 지능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지능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떤 답을 듣게 될까요? 지능이 뭐야? 지능? 머리 좋고 나쁘고 그런 거? 또는 IQ? IQ, 지능을 수치로 나타낸 거죠. 땡땡이가 이번에도 1등이라고? 역시 땡땡이는 IQ가 높잖아. 땡땡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다 잘한다니까. 대체로 이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아마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능 하면 떠올리는 것, 머리만 좋으면 다른 것도 다 잘할 거라는 널리 퍼져 있는 생각에 대한 도전이 가드너의 다중지능입니다. 매우 어려운 전문서적까지 들춰보지 않고도요. 심리학 또는 교육심리학 개론서에서 지능을 찾아보면 지능에 대한 정의가 여럿 소개되어 있어요. 가장 쉽게는 지능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무슨 문제? 국어 문제? 영어 문제? 수학 문제?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가요. 그게 나든 남이든 해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머리 나빠서 몸이 고생하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하다못해 길을 못 찾는 것도 전등 하나 제대로 갈아 끼우지 못하는 것도 다 머리 나쁜 것을 탓하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그거 머리 나쁜 거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가드너는 다음의 예를 들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남태평양에 사는 원주민들은 단지 하늘의 별자리와 물결의 흐름을 보고 수백, 수천 개의 섬을 마음대로 항해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IQ가 매우 높은 사람이 이 상황에 있게 된다면 남태평양 원주민처럼 별을 보고 가려는 섬을 찾아서 능숙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러면 남태평양 원주민들은 어떤 능력을 문제 해결 능력, 즉 지능이라고 생각할까요? 마찬가지로 사장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모두 그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요. 그건 능력이 아닌가요? 가드너는 꼭 이 전문가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수행하고 있는 일, 그 역할 뒤에는 어떤 지능,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드너는 사람들이 처하는 상황이 다 다르고 그 상황이 요구하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러 문화를 봐도 각각의 문화가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니 각 상황, 각 문화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능인 것이지 꼭 국어, 영어, 수학처럼 머리를 쓰는 것만이 지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드너에게 지능이란 무엇인가 보면 얘기했듯이 지능이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잠재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고요. 가드너도 지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에서 시작합니다. 가드너는 이에 더해서 사물의 창조력에 주목했습니다. 가드너는 지능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창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 문화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생물 심리학적인 잠재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 문제 해결에 창조력을 더했죠. 창조를 한다는 것은 아무거나 만들면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문화에서 필요한 것, 그 문화, 그 사회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문화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생물 심리학적인 잠재력. 일단 이것이 가드너가 내린 지능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드너에 따르면 지능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킨 것은 다 지능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에 더해서 가드너와 그의 동료들은 여러 가지 기준을 따로 세웠어요. 여기서 그 기준들을 다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의 능력들 중에서 그들이 세운 여러 기준에 맞는 능력, 즉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찾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를 찾았고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이 다가 아니고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가드너의 생각이에요. 가드너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해낸 그들이 세운 지능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능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하면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신체운동적 지능, 음악적 지능, 개인 내적 지능, 개인 간 지능, 자연주의적 지능, 실존적 지능 이렇게 9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발견해낸 것으로는요. 전통적으로는 여기 있는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을 단일 지능으로 보았는데요. 앞에서 나왔었죠. 머리 좋은. 공간적 지능부터 실존적 지능, 여기까지는 새로 지능을 다양한 것으로 보면서 다시 말해서 지능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지능 목록에 추가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드너가 제시하는 이론이 다중지능, Multiple Intelligences 복수죠. 이론입니다.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다고? 그래도 머리 좋은 게 더 높은 지능이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다양한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먼저 와도 그냥 다양한 지능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쓰니까 지능의 위계처럼 보이나요? 이 그림처럼 원으로 나타내보면 위계가 아닌 것이 드러나죠. 어느 지능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지능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지능 사이에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건 개인 외적 지능이야. 이건 개인 내적 지능이고 이건 신체 운동적 지능이고 요건 공간적 지능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경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딱 한 가지 지능만을 갖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조화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있어요. 누구는 이 지능들 중에 몇 가지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이 지능들을 어느 정도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와 조합의 성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땡땡이는 음악적 지능을 좀 더 많이 갖고 있고 땡땡이 짝은 개인 내적 지능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또 신체 운동적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는 좀 더 뛰어나고 누구는 좀 약하게 뭐 이런 식으로요. 간단히 말하자면 외모가 똑같고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똑같은 지능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약점도 갖고 있겠죠. 방금 얘기한 거 다시 합니다. 지능은 독립적이다. 지능들 사이에 경계를 긋기는 쉽지 않다. 지능은 복합적으로 조화되어 문제를 해결한다. 모든 정상인들은 각 지능들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으며 그 정도의 차이와 조합의 성질이 다르다. 이것들 중에서 지능은 독립적이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지능들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점이 다중지능 이론에서 중요한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만 좋으면 다 잘한다는 전통적인 지능 개념을 확장하려는 것이 다중지능 이론이니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다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야 돼요. 가드너가 어떤 근거로 지능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로 두뇌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모든 능력이 다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은 손상이 되고 어떤 능력은 보존되기도 하는 걸 보면 지능들은 독립적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어서 말은 못하게 되어도 다른 능력들은 기능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니까요. 지능을 한 가지 차원에서 보면 누구는 다 잘하고 누군가는 아니고가 되는데 지능을 다면적으로 보면 각자에게는 강점, 장점이 있고 또 약점도 있으니 교육은 어때야 하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개발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들으면서 그래, 알았어. 내 아이는 다 잘해야 하니까 내 아이는 뭐든 다 잘하는 아이로 기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 가드너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사회에서는 배워야 할 것이 많고 필요로 하는 능력도 많고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다 배울 수도 없고 다 배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강점을 개발해서 그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단점은 어느 정도 보완해주면 각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고 성취하면서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점을 보완해준다는 말을 지능이 9가지라고 한다면 각 능력을 9분의 1씩 똑같이 길러주자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중지능이 뭔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 보는 학교 교육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지능과 학교 교육.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어떤가요? 대체로 지능을 단일 차원에서 보는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처럼 언어적 지능, 수학 논리적 지능을 중시하고 선택 과목이 있다고 해도 다른 영역을 선택할 기회는 많지 않죠. 그러니 교육 내용도 교육 평가도 그것에 준하게 되고요. 가드너가 볼 때는 매우 편파적인 교육 내용이고 편파적인 평가인데요. 들여다보면 학교는 이 과목들을 잘하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줄 세우기를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능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배제되는 교육인 거예요. 반면에 가드너가 강조하는 다중지능 이론에 따른 학교는 선택지가 많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평가도 획일적이지 않고 개인의 강점을 육성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다시 말하면 개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예요. 다원적인 지능 개념에 따른다면 학교가 변화되어야 하겠죠. 교육 목적, 내용, 방법, 평가까지요. 가드너는 교육 내용, 방법, 평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교육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회가 길러내려는 인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 이것은 한 사회, 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교육학을 공부한 저도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요. 늘 교육 개혁을 하고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교육 평가 방법을 바꾸고 그러죠. 그런데 공동체가 합의하지 않은 교육 철학을 도외시한 개정, 개편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던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책임이 꼭 정책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드너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능의 개념을 바꾸어야 하고 교육 철학에 대한 공동체의 진지한 숙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일 거예요. 어떤 교육 정책을 시행하거나 어떤 교육 제도를 바꾸거나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도 말이죠.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와 개별화된 교육을 하는 학교, IQ가 높은 학생에게 유리하고 다른 능력들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박탈하는 학교, 어느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교육일까요? 이것은 평등, 공정이 문제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가드너는 사회에 만연한 세 가지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드너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아주 지배적인 편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육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드너는 우리가 소위 서구지향주의, 시험지향주의, 최고지향주의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서구지향주의란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유래하는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에 치중하는 경향인데요.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라는 뜻이에요. 둘째, 시험지향주의.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접근에만 초점을 두는 편견인데요. 인간 지능들 중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능력에만 초점을 두는 평가는 인간적이지 않다는 것이 가드너의 생각입니다. 평가가 인간적이려면 좀 더 다양한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최고지향주의. 논리수학적 사고 능력을 중요한 가치로 둠으로써 거기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의 위험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최고지향주의와 관련해서 가드너의 인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최고지향주의는 데이비드 할버스탐의 저서 최고의 가장 명석한 사람들의 제목을 인용한 것이다. 저자에 의해서 소개되는 인물 중에는 케네디 행정부로 영입되는 하버드 교수진도 있는데 역설적인 것은 그들이 케네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전쟁을 발발시킨 장본인들이라는 것이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단지 논리 수학적 사고와 같은 하나의 접근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감사합니다.